제목, 내 15억짜리 혼수 아파트가 시댁의 3대 가족 호텔이 되다. 제1장, 균열의 시작. 저는 27층 아파트의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발 아래 개미처럼 움직이는 차량의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300제곱미터, 약 90평에 달하는 이 펜트하우스는 부모님께서 제 25살 생일 선물로 주신 것이자 제가 독립적으로 디자인한 첫 작품이었습니다. 서연아, 부모님 모시고 집 보러 왔다. 현관문 쪽에서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시끄러운 발걸음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제 약혼자인 민준이 그의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민준은 오늘 제가 사준 짙은 남색 셔츠를 일부러 입어 더욱 훤칠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다음 달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 맞이하자 시어머니가 될 분의 눈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쉴 새 없이 집안을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 집 정말 넓다. 시어머니는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이탈리아 직수입 소파의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부모님의 성이라 구체적인 액수는 저도 잘 몰라요.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한쪽에 서 계셨고 민준의 고모와 외삼촌은 이미 참지 못하고 각 방을 돌아다니며 입으로 쯧쯧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개인 드레스룸이랑 욕실이 딸려 있네. 이 욕조는 두 사람도 눕겠다. 안방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민준을 쳐다보자 그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먼저 거실에 앉으세요. 차랑 다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소파에 앉혔는데 그 친밀함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도 한 가족이구나. 듣자 하니 민준이 신혼집을 너희 집에서 준비했다며? 사돈어른들이 정말 통이 크시구나. 엄마,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외동딸이잖아요. 부모님이 당연히 최고로 해주고 싶으셨겠죠. 그렇지, 그렇지. 시어머니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향 풍습으로는 신혼집은 보통 남자가 해오는 건데 말이야. 물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너희 젊은이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저는 그 말 속에 뼈가 있음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랑 상의했어요. 이 집이 저희 둘 다 출퇴근하기 가깝고 인테리어도 저희 취향대로 해서 지내기 편할 것 같아서요. 이 집 등기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민준의 외삼촌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민준이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외삼촌, 이 집은 서연이 거예요. 제 이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혼수로 해주신 거라 엄연한 제 혼전 재산이고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라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다 공동재산인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제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려던 찰나 민준이 이미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기 베란다 전망 좀 보세요. 테헤란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들이 베란다를 구경하는 틈을 타 저는 한숨을 돌리고 주방으로 가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따라 들어와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가족들이 좀 직설적이라 그래. 아기는 없어. 저는 그를 마주보며 돌아섰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집에 대해 무척 신경 쓰시는 것 같아. 그냥 9세대 생각이셔서 그래. 신혼집은 남자가 해와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민주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그게 제일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의구심을 억눌렀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두 가족의 결합이니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녁 식사 때 민준의 친척들은 제가 공들여 고른 식탁에 둘러앉아 모든 음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음식 솜씨가 정말 좋구나. 앞으로 주말마다 우리 다 같이 모여도 되겠네. 민준이 말이 네가 일이 바쁘다던데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은 챙겨야지. 안 그래? 엄마, 서연이는 회사 수석 디자이너라 야근이 잦아요. 민준이 해명했습니다. 저희 평소에는 이모님 불러서 밥해 먹어요. 사람을 부르면 돈 아깝게.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도 평생 집에서 밥해 먹고 살았는데 잘만 살았다. 여자는 말이야, 그래도 가정이 우선이어야지.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남자든 여자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야죠. 민준 씨도 요리 잘해요. 민준은 식탁 아래에서 제 손을 살짝 쥐며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너희가 애 낳으면 이 집이 더 시끌벅적해지겠구나. 나랑 내 아버지가 은퇴하면 여기 올라와서 애도 좀 봐주고 한동안 같이 살면 되겠네.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뭔가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좋죠. 부모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복 좀 누리셔야죠. 손님들이 떠난 후 저는 식탁을 치우며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동안 와서 사시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지 뭐.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모처럼 서울에 와서 며칠 지내시면서 우리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뭐 어때서? 며칠은 당연히 괜찮지. 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건 혹시 장기간 머무실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 민주는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서연, 그분들은 내 부모님이야. 날 힘들게 키우셨어. 이제 좋은 환경에서 좀 즐기실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그리고 이 집 이렇게 넓은데 우리 둘만 사는 거 낭비라고 생각 안 해? 저는 민준의 반응이 이렇게 격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다만 경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긴 우리 집이고 난 사적인 공간이 필요해. 너 너무 이기적이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내 것을 따져? 우리 부모님은 널 친딸처럼 생각하시는데 넌 그렇게 그분들을 밀어내는구나. 이기적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민준, 이건 이기적인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신 건 우리가 우리만의 생활 공간을 가지길 바라셨기 때문이지 대가족을 초대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민주는 한숨을 쉬며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알았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싸우지 말자. 우리 부모님 기껏해야 가끔 며칠 와서 지내시는 정도일 거야. 우리 둘만의 시간에 방해되지 않을 테니 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찬란한 도시 야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정말 두 사람만의 일일까? 아니면 두 가족 간의 힘겨루기일까? 저는 민준과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가정 환경과 가치관의 차이야말로 진정한 시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민준은 금세 잠이 들었고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을 보던 시어머니의 반짝이던 눈빛, 친척들의 노골적인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민준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이 호화로운 집이 미래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제 의심이 과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우리는 곧 우리만의 가정을 꾸릴 것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하는지도 모른다. 결국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제2장 무너지는 경계.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와 민주는 몰디브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짐도 다 풀지 못한 채였죠.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맨발로 부드러운 카펫을 밟으며 우리 두 사람만의 고요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상의할 게 있는데. 민준이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막 은퇴하셔서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봐. 며칠 모셔서 기분 전환도 시켜드릴 겸 여기서 지내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의 말투는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며칠인데? 한 일주일 정도? 아직 우리 신혼집 제대로 구경도 못 하셨잖아. 민주는 제 코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번에 어머님이 해주신 돼지갈비찜 진짜 맛있다고 했지? 마침 잘 가르쳐달라고 해봐.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돼지갈비찜은 정말 맛있었지만 지난번 제게 요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거만한 태도는 저를 무척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딱 일주일만이야. 진짜? 지금 바로 전화드려야겠다. 민준은 마치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렵다는 듯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흘 후 시부모님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우리 집 앞에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며칠 머무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이사를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환영합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자 손목이 시큰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직진해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소파는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 풍수지리적으로 그래야 좋아. 민준아, 오후에 아버지랑 같이 좀 옮겨라. 제가 무슨 말을 하려 입을 열자 민준이 제 손을 꾹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삼키고 이건 사소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선조림을 한 입 맛보시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싱겁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짜게 먹는 걸 좋아했는데 아내가 돼서 남편 입맛도 모르다니. 엄마, 서연이가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민준이 수습하려 했습니다. 건강? 남자가 너무 싱겁게 먹으면 힘을 못 써.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자르고 주방으로 가 간장을 가져와 각자의 밥그릇에 한가득 부었습니다. 자, 먹어봐. 이래야 맛이 나지. 간장으로 검게 물든 밥을 보자 식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식탁 아래에서 발로 저를 툭툭 쳤고 그의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몇 숟갈 뜨다가 처리할 업무 메일이 있다는 핑계로 서재로 피했습니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디자인 시안을 제출해야 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시아버지가 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고 화면에는 장기 게임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컴퓨터를 좀 써야 하는데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잠깐만. 이 판 거의 다 끝났어. 시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7시 반이 되어서야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 집 컴퓨터 속도 한번 빠르구나. PC방 것보다 낫네. 저는 대꾸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브라우저만 켜두셔서 제 디자인 파일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보니 몇 군데 편집이 이상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다른 프로그램의 간섭을 받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20분을 들여 긴급히 수정하느라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거실 소파는 정말로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배치였는데 제가 애초에 공들여 디자인한 공간감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제가 소장하던 이탈리아 수입 크리스털 잔 세트가 장식장에서 꺼내져 아무렇게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중 한 잔의 입구에는 이미 미세한 금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이 잔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파 손상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잔 몇 개 가지고 뭘 그래. 내 시아버지 옛날 친구분이 오셨는데 그래도 번듯한 걸로 대접해야지.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습니다. 참, 내일 내 큰고모랑 그 딸이 서울에 병원 진료 보러 온다더라. 며칠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고 했으니 손님방 좀 치워놔라. 저는 충격을 받아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그러지 마. 민준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모처럼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네가 좀 맞춰줄 수 없겠어? 맞춰줘. 저는 돌아누웠습니다. 민준, 여긴 우리 집이야. 비즈니스 호텔이 아니라고. 당신 부모님은 말도 없이 가구를 옮기고 내 귀중품을 함부로 쓰고 이제는 친척까지 데려오시겠대. 우리 분명히 일주일만 머무르기로 했잖아. 우리 친고모시잖아. 병원에 오셨는데 그럼 호텔에서 묵으시라고 해?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서연, 너 왜 이렇게 냉정해졌어? 저는 화가 나 온몸이 떨렸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의 도덕적 압박 앞에서 개인의 경계를 지키려는 모든 말은 그저 냉정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민준의 외삼촌들과 사촌 형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고 소주병과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실크 쿠션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그 위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민준의 큰고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 이리 와. 밥 남겨놨어.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없었고 제 침대 위에는 낯선 사람들의 외투와 가방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욕실에서는 제 화장품들이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세면대 위에는 저렴한 대용량 목욕용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20만 원이 넘는 제 실크 가운이 축축한 샤워실에 아무렇게나 걸려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저와 민주는 결혼 후 처음으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결국 그가 딱 사흘만 머물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싸움은 끝났습니다. 사흘 후 고모와 사촌 동생은 정말로 떠났지만 시부모님은 떠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금요일 오후 제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서연님, 혹시 댁에 여러 명 출입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긴 한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몇 명이나요? 대략 4~5분 정도 됩니다. 노인 2분과 젊은 분들 몇 명인데 남편분 친척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태평했습니다. 아, 우리 누나랑 조카들이 서울에 놀러 왔어.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묵으라고 하셨대. 내가 회사에 있어서 그냥 엄마한테 열쇠를 드렸어. 박민준.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었잖아. 주말 이틀뿐이야. 월요일 되면 바로 갈 거야. 민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좀 유난 떨지 않을 수 없어?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의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눈안에 가족 4명이 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쫓아다니며 장난을 쳤고 기름 묻은 작은 손이 제 값비싼 벽지에 선명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 안방은 시부모님께서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재수 씨 왔네. 민준의 누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엄마가 너 일 바쁘다고 해서 우리끼리 먼저 먹었어. 주방에 밥 남았으니까 알아서 데워 먹어. 저는 문 앞에 서서 손가락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는데 제 실크 잠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달에 막 산 한정판이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네가 며칠 더 묵어도 된다고 동의했다더라.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안방이 햇볕이 잘 들어서 나랑 내 아버지 낡은 무릎에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너희 젊은이들은 작은 방에서 지내도 괜찮지?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에 민준이 돌아오자 저는 그를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 당신 부모님이 멋대로 안방으로 옮기시고 당신 눈안에는 불쑥 찾아오고 내 개인 물건은 함부로 사용되고 있어. 도대체 여긴 누구 집이야?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서연, 너 좀 그만 따지지 않을래? 누나가 애들 데리고 놀러 왔는데 호텔에서 자면 돈이 얼마나 비싸.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안방 쓰고 싶어 하시는 게 뭐 어때서? 노인분들 좀 편하게 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이건 혼전 재산이고 내 집이라고. 드디어 본심이 나오는구나. 그렇지? 민준이 냉소했습니다. 내 집이라고? 그래서 난 이 집에서 발언권도 없다는 거네? 이서연, 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논리 속에서 제 개인 공간과 물건을 지키려는 행동은 너와 나를 가르는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방의 작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마치 은하수 같은 강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두가 일어나기 전에 몰래 집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재는 임시 침실로 바뀌어 있었고 제 디자인 자료들은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제가 소장하던 일본산 도자기 그릇들이 일상 식기처럼 사용되고 있었고 그중 한 접시에는 이미 금이가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제가 정성껏 키우던 다육이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에 맞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옷장을 열었을 때 제가 아끼던 옷 몇 벌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민준의 누나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 딸이 학교 학예회 때문에 옷 몇 벌 빌려갔어.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예쁜 치마 좋아하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허락 없이 제 개인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누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옷 몇 벌 가지고 뭘 그래. 민준이가 너 어릴 때부터 곱게만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더니 내가 안 믿었거든. 시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상황을 파악한 후 딸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꾸짖었습니다. 서연아, 한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내 물건 조카들이 좀 쓰면 어때서?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앞으로 어떻게 박씨 집안 며느리 노릇하겠니? 저는 옆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목적 없이 오랫동안 차를 몰았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차를 한강변에 세우고 절친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하소연을 다 듣고 난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오늘 내 옷을 함부로 가져갔지만 내일은 내 통장에 손댈지도 몰라. 넌 지금 당장 경계를 확실히 그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전혀 내 편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야. 지연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동맹이야. 만약 그가 항상 원가족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넌 앞으로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야.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당신 부모님이랑 누나네. 내일 당장 떠나게 해줘. 이게 내 마지막 선이야.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진심이야? 우리 가족을 쫓아내겠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야.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호텔에서 지내셔도 돼. 비용은 내가 낼게. 하지만 여긴 내 집이고 난 사적인 공간이 필요해. 이서연,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정말 실망스럽다. 좋아, 그들이 가면 나도 갈 거야.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저는 엉망진창인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제 신혼생활은 이미 두꺼운 그림자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3장 거짓된 화해와 더 깊은 함정. 민준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기계적으로 눈앞에 디자인 시안을 넘기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민준이 보낸 메시지가 떴습니다. 부모님이랑 누나네 다 나가셨어. 만족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갈게.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그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디자이너, 이 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팀장님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사과하며 억지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장님은 저를 따로 남겼습니다. 이서연 씨, 요즘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여. 다음 주가 프로젝트 제안인데 클라이언트가 아주 까다로워.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시끄러운 TV 소리도, 아이들의 비명 소리도, 시어머니의 귀에 거슬리는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아직 담배와 술이 섞인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제 집은 잠시나마 제 손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 시트는 교체되어 있었지만 베개에는 시어머니의 머리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사라졌던 옷 몇 벌이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는데 그중 한 벌의 원피스는 눈에 띄게 늘어나 변형되었고 옷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옷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욕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제 화장품 병들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값비싼 크림은 깨끗하게 파내져 있었습니다. 욕조 가장자리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배수구는 머리카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밤 9시 민준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는 꽤 초췌해 보였고 턱에는 푸릇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양 끝에 앉아 마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신혼부부라기보다는 적에 가까웠죠. 서연아, 지난번 내 말투는 사과할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정말 우리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분들은 널 그렇게 예뻐하고 친딸처럼 생각하셨는데 친딸처럼? 저는 그의 말을 참지 못하고 끊었습니다. 민준, 세상에 어느 집 엄마가 허락도 없이 딸 옷을 입고 딸 화장품을 쓰고 딸의 안방을 차지해?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넌 너무 예민해. 우리 고향에서는 가족끼리 내 것 안 가리는 게 보통이야. 하지만 여긴 당신 고향이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긴 내 집이고 누가 올 수 있고 얼마나 머물 수 있고 무엇을 만질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는 나한테 있어.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내 집. 이서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도 그렇게 선을 그어? 좋아. 그럼 오늘부터 내가 매달 월세를 낼게. 그러면 우리 가족이 와서 묵는 게 정당해지겠지? 저는 충격을 받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민준, 문제는 존중과 경계야. 당신 가족이 와서 지내는 건 괜찮아. 하지만 미리 상의해야 하고 내 물건과 공간을 존중해야지. 마치 점령군처럼 모든 걸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돼. 점령군? 민준이 냉소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을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앞으로 가족들이 오면 미리 너랑 상의할게. 내 개인 물건에는 손대지 않게 할게. 하지만 서연아, 결혼은 두 사람이 맞춰가는 거야. 너도 좀 더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의 지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도 당신 집안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하지만 당신도 내가 사적인 공간과 존중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이해해줘. 그날 밤 우리는 간신히 위태로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는 안방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사이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평온한 날들은 2주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프로젝트 디자인 시안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 사촌 동생 진우가 서울에 일자리 구하러 왔는데 당장 지낼 곳이 없대. 우리 집에 며칠만 재워주고 싶은데.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며칠인데? 한 일주일 정도? 일자리 구하면 바로 나갈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서재에서 자면 되니까 내 작업에 방해 안 될 거야. 이전의 약속을 떠올리며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딱 일주일만이야. 그리고 서재에 내 디자인 자료들 있으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해줘. 집에 돌아와 저는 진우라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눈빛이 불안정했고 말할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저를 형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눈은 계속 제 몸을 훑어봐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연이은 야근을 보상받으려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찢어질 듯한 게임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저는 우통을 벗은 진우가 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피가 튀는 총싸움 게임이 켜져 있었고 볼륨은 최대로 높여져 있었습니다. 소리 좀 줄여줄래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거의 다 깼어요. 잠깐만요. 저는 제 디자인 자료들이 구석에 쌓여 있고 그 위에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그가 제 작업용 컴퓨터에 게임을 설치했고 바탕화면이 온갖 잡다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내 컴퓨터 쓰라고 허락했어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진우는 돌아보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써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 컴퓨터 사양 진짜 좋네요. 게임하는데 하나도 안 끊겨요. 저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고객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냥 게임 좀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저녁에 들어가서 내가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강제로 컴퓨터를 껐습니다. 진우는 불만스럽게 투덜거리며 휴대폰을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시스템은 쓰레기 프로그램으로 가득했고 중요한 디자인 파일 몇 개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씨름한 끝에 겨우 일부 데이터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마트에 장을 보러 다녀오니 집에 낯선 사람들이 몇 명 더 와 있었습니다. 진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거실을 점령했고 맥주 캔과 배달 음식 용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했고 제 북유럽 스타일 카펫 위에는 선명한 담뱃불 자국이나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셨네요. 진우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얘들 다 제 친구들인데 서울에 놀러 왔길래 제가 집에 와서 한잔하자고 했어요. 저는 두말 없이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안 그러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30분 후 민준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아수라장은 처참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누워 쿨쿨 잠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것 좀 봐. 저는 망가진 카펫, 더러워진 소파, 기름때로 얼룩진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방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민준, 우리 경계 문제에 대해 얘기했었잖아.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혼낼게. 하지만 너도 너무 면박을 줬어.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다니. 면박?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사촌 동생이 낯선 사람들을 우리 집에 데려와 파티를 열고 내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내가 그에게 면박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됐어. 내가 처리할게. 민주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내일 당장 내보낼 거야. 다음 날 민주는 정말로 진우에게 짐을 싸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 저는 현관에서 그가 민준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 형수님 성격 장난 아니네. 형, 집에서 기모 펴고 살겠다. 큰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이 집 형수님 명의로 된 게 문제라니까. 민준이 나직이 무언가 말했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 눈에 저는 안주인이 아니라 재산을 독차지한 악녀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진우가 어지럽힌 파일들을 혼자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예비 열쇠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분명 민준이 저 몰래 집 열쇠를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을지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 집과 제 결혼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저는 민준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나 자신인지 아니면 내 집과 내 집안 배경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금고를 하나 사서 모든 귀중품과 중요 서류를 잠갔습니다. 휴대폰에 새해 앨범을 만들어 집에서 파손된 물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모든 방문객은 반드시 재확인을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민준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야. 당신이 경계를 세우길 원하지 않으니 나 혼자라도 해야겠어. 민준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경계에 대한 이 줄다리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제사장, 마지막 한 방울과 무너진 댐. 프로젝트 제안 발표 전날 회사에서는 저를 부산으로 출장 보내 클라이언트와 직접 디자인 시안을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출장이었지만 저를 무너뜨린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습니다. 출장 당일 아침 저는 짐을 챙기며 민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나 몰래 돌아올 거야. 이틀 동안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 특히 당신 사촌 동생 같은 친구들은 절대 안 돼. 민준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벌써 3번이나 말했잖아. 부산에 도착한 후 저는 일에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시안 보고는 성공적이었고 클라이언트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축하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디자이너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이번 분기 보너스 두둑하게 받을 거야.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동료들의 2차 제안을 거절하고 바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참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오 클라이언트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어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 표를 변경하고 민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안다면 분명 마음 아파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집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불을 켰고 눈앞의 광경의 피가 순간적으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식탁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소주병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담배와 술, 땀,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익숙한 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제 침대에 편안히 기대 누워 계셨고 침대 머리맡에는 제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자 속 저와 민준의 사진은 그들의 가족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벌써 왔니? 시어머니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제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긴 제 방이에요. 저는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민준이가 네가 일주일 출장 갔다고 해서 안방 비워두는 것도 아깝고 해서 시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해명했지만 일어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방을 뛰쳐나와 다른 공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민준의 누나와 두 아이가 자고 있었고 서재는 임시 침실로 바뀌어 사촌 동생 진우의 짐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공들여 디자인한 드레스룸에도 낯선 사람들의 옷가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제 옷장은 마구 뒤져져 엉망이었고 가장 비싼 코트와 가방 몇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저는 이를 악물고 이 몇 마디를 뱉어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20분 후 민준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제 싸늘한 얼굴을 보고 그는 확연히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내 설명 좀 들어봐. 무슨 설명? 저는 집안의 아수라장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왜 또 내 안방을 차지했는지 설명해봐. 당신 누나네는 왜 불쑥 찾아왔는지. 당신 사촌 동생은 어떻게 또 돌아왔는지. 아니면 내 옷장에서 사라진 옷과 가방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민준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부모님이 네가 보고 싶어서 특별히 오신 거야. 누나는 애들 데리고 서울에 병원 검사 받으러 왔는데 호텔은 너무 비싸잖아. 진우는 일자리를 구했는데 아직 월급을 못 받아서. 됐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 우리 경계 문제에 대해 수없이 얘기했어. 넌 매번 알았다고 약속해놓고 돌아서면 당신 가족들이 내 마지막 선을 짓밟도록 내버려뒀어. 시어머니가 어느새 안방문 앞에 서서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내 그 말은 틀렸다. 아들 집이 곧 부모 집이지. 우리가 며칠 좀 묵는 게 뭐 어때서? 내 그 옷이랑 가방, 내 형님이 동창회 간다고 빌려간 거야. 안 돌려줄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제야 제 물건들을 민준의 누나가 가져다 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머리로 치솟았습니다. 그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수백만 원짜리라고요. 누가 함부로 가져가라고 허락했어요? 낡은 옷 몇 벌 가지고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한테 장가간 게 정말 팔자 사납다. 자기 가족도 못 알아보는 걸 데려와서. 엄마, 그만하세요. 민준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민준, 선택지를 2개 줄게. 첫째, 1시간 안에 당신 가족들 전부 내보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둘째, 내가 나가. 우리 별거 하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나 아주 진정했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통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좋다, 이서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감히 내 아들을 협박해? 배짱 있으면 네가 나가. 이 집 비록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결혼했으니 우리 아들한테도 반은 있는 거야.
저는 냉소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혼인법부터 좀 알아보고 오시는 게 좋겠네요. 이 집은 제 혼전 재산이라 어머님 아드님과는 단 1원도 관계없어요. 이 말은 마치 벌집을 쑤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웬수야, 웬수. 우리 아들이 대체 어떤 여자를 데려온 거야. 부모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네.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 서서 저와 그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가 제 업무 서류와 필수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따라 들어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러지 마.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충격받으시면 안 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당신 내 가족 전부가 계속 내 마지막 선을 시험하고 있었어. 난 너한테 수없이 기회를 줬지만 넌 매번 당신 가족 편에 섰어. 이제 내가 빠져줄게.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승리의 선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가라고 해.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민준아, 저런 며느리는 제대로 길들여야 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들어섰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툭 터진 듯 쏟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제가 단지 집 한 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혼 생활 자체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 댁에 여행 가방을 끌고 한밤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무척 놀라셨습니다. 제 설명을 다 들으신 아버지는 화가 나 얼굴이 파래지셨고 어머니는 마음 아파하며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진작에 박서방네 집안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그날 밤 저는 제 처녀 시절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휴대폰이 밝아지며 민준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엄마에게 망신을 주어서는 안 됐다는 것, 지금 온 가족이 자기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 돌아와서 사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돌아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팠지만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제5장, 반격과 각성.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틀 휴가 준 거 아니었어요? 집에 좀 일이 있어서요. 오히려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때 친구 지연이가 저를 불러내 밥을 사주었습니다. 제 사정을 다 듣고 난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보통의 가정불화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착취고 괴롭힘이야. 넌 반드시 너 자신을 지켜야 해. 그녀는 제게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짬을 내어 그장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집은 명백히 서연 씨의 혼전 재산, 즉 특유 재산입니다. 장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결혼 후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남편분은 그 집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 가족들의 행위는 이미 불법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주택 등기부등본, 파손된 물품 사진, 그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살았던 기록들. 장 변호사님은 제게 목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을 원하신다면 제가 합의서 초안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 생활을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엄격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목록을 쥔 채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 무거웠지만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아, 부모님이랑 누나 다 갔어.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응?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약속할게.
그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이 또다시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몇 달밖에 안 됐고 결혼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제가 침묵하자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그동안 내가 내 감정을 너무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줘. 제발. 결국 저는 주말에 집에 돌아가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위기가 우리 결혼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민준의 뉘우침이 아니라 더 큰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토요일 아침,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놀랍게도 깨끗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기까지 감돌았습니다.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오더니 손에는 막 부친 계란 프라이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왔어? 그는 접시를 내려놓고 재빨리 다가와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침 차려놨어. 집 청소도 일부러 싹 했고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확실히 그의 가족들이 남긴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꽃이 놓여 있었고 심지어 빌려갔던 제 옷과 가방들도 드레스룸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비록 자세히 보니 가방에는 선명한 마모 흔적이 있었고 한 원피스의 아랫단에는 와인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요. 누나가 물건들 돌려줬구나. 제가 옌부주 물었습니다. 민준의 미소가 잠시 굳었습니다. 응, 일부러 가져다 줬어. 나한테 대신 사과해달라고 하더라.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고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습니다. 민준은 일 얘기부터 날씨 얘기까지 계속해서 화제를 찾았지만 지난 2주간 있었던 일은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가족들의 감정에 휩쓸려서 내 감정을 무시했어.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에 얼음이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내가 당신 가족을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난 기본적인 존중과 사적인 공간이 필요해. 알아. 약속할게. 앞으로 어떤 가족이 오든 미리 너랑 상의하고 사흘 이상 머물지 않게 할게. 내 개인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않게 할 거고. 민주는 세 손가락을 들어 맹세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만약 또 어기면 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한 달 동안 소파에서 잘게.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번 위기가 정말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2주간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주는 모범적인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솔선해서 집안일을 나누어 하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심지어 몇 차례의 가족 모임을 거절하고 제 야근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고 그가 정말로 변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금요일 밤이 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밤 9시가 넘어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주는 없었고 탁자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입원하셨어. 병원에 좀 가볼게. 늦게 돌아올 거야. 저는 걱정이 되어 상황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외삼촌은 어떠셔? 제가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관상 동맥우 회수를 받아야 한대. 그런데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지도 몰라. 민주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외사촌 동생이 이제 막 졸업해서 직업도 없고 집안 형편도 안 좋아서 수술비가 문제야. 저는 동정심에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말해. 내가 아는 심장내과 의사분들이 몇 분 계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그럼 너무 좋지.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삼촌 댁에서 가장 급한 건
수술 보증금이 1억인데 5천만 원밖에 못 모았대. 저는 즉시 그의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1억이 제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얘기하자. 내가 먼저 의사 친구분들께 연락해서 상황 좀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제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에 민준이 저를 막았습니다. 안 그래도 돼. 외삼촌께서 그냥 고향에서 수술받기로 하셨대. 거기가 의료보험 적용이 더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촌 동생 비니가 서울에서 일자리 구해야 하는데 외삼촌께서 우리 집에 좀 맡아달라고 하셔. 그래야 마음이 놓이신다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또 맡아달라고? 민준, 우리 이 문제에 대해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 이번엔 달라. 민준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저렇게 편찮으신데 그냥 노인분 소원 하나 들어드리는 셈 치자. 내가 약속할게. 빈이 일자리 구하면 바로 나갈 거야. 길어야 2주야.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빈이는 서재에서만 지내야 하고 친구를 데려와서는 안 되며 제 물건과 컴퓨터에 손대서도 안 된다. 2주 후에는 일자리를 구했든 못 구했든 무조건 나가야 한다. 민주는 그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빈이를 데려왔습니다. 진호와는 달리 빈이는 순박해 보였고 말소리도 작았습니다. 오자마자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먼저 일자리 몇 개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수요일 밤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말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서둘러 몸을 닦고 나오니 거실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모와 그의 딸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병원 진료 보러 왔는데 민준이가 집에 방이 있다고 해서 저는 목욕 가운을 여미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민준 씨는요? 아버지 모시러 갔어. 할아버지께서 외삼촌 걱정된다고 보러 오셨거든. 이모는 자연스럽게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참, 우리는 어느 방에서 자면 되니? 작은 방은 누가 쓰는 것 같던데? 저는 그제야 작은 방 문이 닫혀 있고 안에서 TV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비니가 언제 작은 방으로 옮겼지? 서재가 그의 방 아니었나? 이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집에 손님을 모시기가 좀 곤란해서요. 근처에 좋은 호텔이 많아요. 이모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카 며느리가 우리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우리가 멀리서 병원 보러 왔는데 호텔에서 자면 돈 아깝잖아. 그건 민준 씨와 제가 미리 상의한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방문은 사전에 통보하고 사흘을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규율 한번 대단하시네. 이모가 냉소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네가 이 집을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었거든. 옥신각신하는 사이 문이 열리고 민준이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와 진우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제 아파트는 순식간에 박씨 집안의 가족 모임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민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준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외삼촌 걱정돼서 꼭 와보셔야겠다고 하셔서. 엄마는 아버지 혼자 보내기 불안하다고 같이 오셨고, 그럼 진우는? 그는 일자리 구해서 나갔다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대. 갈 곳이 없어서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저는 집안 가득한 박씨 가족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외삼촌이 아프다는 것, 사촌 동생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목적은 바로 박씨 가족들을 하나씩 제 집에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당장 나가세요.
저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실은 1초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제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내 이름이면 뭐해? 혼후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시어머니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들, 너도 말 좀 해봐. 민준은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딱 하룻밤만. 내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가든 내가 가든 선택해. 그럼 네가 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불효막심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민준아, 저런 여자는 이혼해버려. 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제 편에 서지 않을 것이고 우리 결혼을 위해 결코 경계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제가 갈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아, 이러지 마.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내가 잘 처리할게. 민준, 우리 끝났어.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가방에 필수품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동안 똑똑히 봤어. 너한테 나는 항상 너희 가족들보다 뒷전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민준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 너 사랑하잖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하는 거지.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모든 선택이 나한테는 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어. 여행 가방을 끌고 침실을 나올 때 거실의 박씨 가족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승리의 냉소가,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실망의 한숨이, 다른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의 표정이었습니다. 배짱 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마.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너 없어도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요구들 때문에 발버둥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결코 최우선으로 두지 않을 남자를 위해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장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요.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를 켜서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손된 물건들의 사진, 몰래 복사된 열쇠 기록, 관리사무소의 방문객 기록, 심지어 몇 차례의 다툼을 녹음한 파일까지 모든 증거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제가 이 결혼에 대해 가졌던 모든 아름다운 환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밤늦게 휴대폰이 밝아졌습니다. 민준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였습니다. 앞부분은 사과와 애원이었지만 뒷부분은 비난과 협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네가 끝까지 이혼을 고집한다면 나도 인정사정 안 봐줄 거야. 이 집 결혼 후 가치 상승분은 내 몫도 있어. 우리 가족이 거기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 메시지 또한 증거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한때의 사랑은 이제 재산에 대한 추악한 다툼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생각만큼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는 다 봤습니다. 증거가 아주 충분하네요. 최신 판례에 따르면 혼전 재산의 결혼 후 자연적 가치 상승분은 여전히 개인 재산에 속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말이죠. 서연 씨의 경우 민준 씨는 집의 재산권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즉시 서연 씨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시작해야죠. 장 변호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먼저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나 이혼할 거야.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오늘 안으로 내 집에서 나가줘.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변했습니다. 이서연,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년의 연애가 결국 당신네 온 가족이 내 존엄성과 재산을 짓밟는 걸로 돌아왔어. 좋아, 아주 좋아. 민준이 냉소했습니다. 그럼 후회하지 마.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너처럼 곱게만 자란 공주님은 박씨 집안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진실은 이토록 추악했지만 동시에 이토록 명확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 변호사님과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집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박신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제 개인 물건들은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과 술병이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지독한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제가 소중히 보관해온 디자인 원고들, 수년간의 제 피와 땀의 결정체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재물 손괴죄입니다.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요. 장 변호사님이 나직이 말하며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 엉망이 된 집을 제게 선물로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찢어진 디자인 도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찢어진 것은 도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저의 모든 환상이었습니다. 제6장, 되찾은 삶,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만신창이가 된 아파트를 보며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전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파손된 가구, 더러워진 벽, 짓밟힌 개인 물품 하나하나를 훑었습니다. 특히 찢어진 디자인 원고는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사건 접수할까요? 장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선 저 사람들부터 내보내고요.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해요. 경찰은 현장 보고서를 남기고 자물쇠를 교체하고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와 장 변호사님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그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군요. 장 변호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집을 정식으로 돌려받을 때까지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현관문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변호사님은 눈빛을 교환하고 재빨리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준과 그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고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우리가 없는 틈을 타서 물건 훔치러 왔구나. 어머님, 말씀 조심하시죠. 장 변호사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는 제 의뢰인 이서연 씨의 합법적인 재산입니다. 여러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거하셨고 이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죄는 죄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며느리가 불효막심해서 시부모도 못 살게 구는데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고향에서는 아들 집이 곧 부모 집이야.
민주는 옆에 서서 얼굴색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우리 좋게 헤어지자.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오늘 안으로 나가줘.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법적 조치?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누굴 겁죠? 배짱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봐. 경찰이 집안일까지 신경 쓸 것 같아? 장 변호사님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택 등기부등본과 변호사 내용 증명입니다. 오늘 18시까지 이곳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법에 따라 강제 퇴거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의 난장판을 가리켰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행위는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저희가 이미 확보했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잘 얘기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 제가 냉소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네 가족들과 짜고 나를 속였는지 얘기해? 네가 어떻게 번번이 약속을 어겼는지? 아니면 네가 어떻게 그들이 내 집을 망가뜨리도록 방치했는지 얘기할까? 시어머니가 저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장 변호사님이 막아섰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손대기만 해봐. 이혼은 하되 이 집 절반은 나눠야 해. 우리 아들이 너랑 헛살 순 없지. 혼전 재산이며 결혼 후 자연적 가치 상승분 역시 개인 소유입니다. 장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이 주택에 대해 직접적인 기여,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말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내가 가구 샀잖아. 영수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동산이라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분과는 무관하고요.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밀리자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시부모를 내쫓는다.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그녀의 울음소리에 이웃들이 몰려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예 현관문을 활짝 열어 모든 사람이 집안의 참상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산 집입니다. 지금 이혼하면서 나가달라고 했더니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론이 불리해지자 즉시 전략을 바꿨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아까는 너무 흥분했다. 우리 다 한 가족인데 말로 잘 풀자. 필요 없어요.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후 6시까지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 말을 남기고 저와 장 변호사님은 아파트를 나왔고 박신의 세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단지를 빠져나오자 저는 마침내 긴장이 풀렸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제게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할 겁니다. 입장을 확고히 하셔야 합니다. 예상대로 오후부터 제 휴대폰은 온갖 낯선 번호로 폭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일가 친척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 어떤 이는 협박하고 어떤 이는 애원하고 어떤 이는 중재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모두 거절하고 단체 메시지 하나만 보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4시쯤 민준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가족들 감정에 휩쓸려서 내 감정을 무시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오늘 당장 그들 내보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바로 삭제하고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그들이 나간 후 집을 완전히 청소할 준비를 했습니다. 5시 반, 관리사무소에서 박 씨 가족이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장 변호사님은 다시 아파트로 갔습니다. 민준과 그의 부모님이 마지못해 짐을 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물건 하나를 집을 때마다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며 양심도 없는 것, 불효자식 같은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안방을 확인해 보니
제 보석함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값비싼 옥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제 보석함 어디 있어요? 제가 민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무슨 보석함? 그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손목에 차고 계신 그 옥팔찌 참 낯이 익네요. 시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런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할머니 팔찌인데 안쪽에 자가 새겨져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수습했습니다. 엄마, 왜 서연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요? 빨리 돌려드려요. 한바탕 실랑이 끝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팔찌를 벗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제 보석함도 그녀의 여행 가방 속에서 마법처럼 나타났습니다. 확인해보니 금 장신구 몇 개와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귀걸이랑 목걸이는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까지 거? 시아한데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귀걸이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냥 한번 껴본 게 뭐 어때서. 속 좁기는 결국 장 변호사님의 감독하에 박 씨 가족은 자신들의 물건을 챙겨 떠났고 집안에는 난장판과 사라진 제 재물 일부만 남았습니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협박을 남겼습니다. 이서연, 너 두고 봐. 우리 아들이 너한테 당한 거 그냥 안 넘어가. 네가 어떤 인간인지 온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민주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너 변했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아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마침내 정신을 차렸을 뿐이에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제게 혼자 있을 시간을 배려해주며 청소업체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저는 한때 따뜻했지만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된 이 집을 둘러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곳은 제 결혼에 대한 모든 꿈을 담고 있었고 제 가장 순진했던 환상이 어떻게 현실에 의해 부서지는지를 목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 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청소 인력이 도착한 후 저는 살아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는 제가 가장 아끼던 코트와 가방 몇 개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는 전문 서적과 디자인 도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방에서는 그 비싼 독일제 칼 세트도 없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장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돈 주고 교훈을 샀다고 생각할래요. 이 재물들에 얽매이는 것보다 이 악몽 같은 결혼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 청소된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완전히 새 친구로 바꿨음에도 저는 시어머니의 저렴한 머릿기름 냄새가 베개에 남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저는 차라리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바쁨으로 스스로를 마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렌즈를 통해 보니 민준이 종이 가방을 들고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놓고 간 물건 가지러 왔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목걸이야. 엄마가 어젯밤에야 가져갔다고 인정하셨어. 저는 종이 가방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옥목걸이가 맞았지만 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끊어진 거예요? 엄마가 실수로 당기다가 민준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리비는 됐어요. 저는 목걸이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져갈 게 뭐예요? 민준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바보처럼 가족들한테 끌려다녔어. 어젯밤에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난 널 사랑해. 너 없이는 안 돼.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준,
당신이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집, 내 집안 배경, 내가 제공할 수 있는 편리한 생활이야. 아니야. 민준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 영향에 흔들렸던 거 인정해. 하지만 난 정말 널 사랑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약속할게. 그들과 완전히 선을 그을게. 너무 늦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는 이용 목걸이 같아요. 한번 끊어지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아주 힘들어요. 민주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벌떡 일어나 아끈한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후회하게 해줄게. 이혼은 좋아. 하지만 집 재산 절반은 내놔야 해.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혼후 공동 재산 증식에 대한 내 권리가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 집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어요. 당신이 매달 나한테 주택담보대출이라며 보낸 돈, 난 별도 계좌에 따로 모아두고 한 푼도 안 썼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확인해 볼래요? 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수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 너 독하네. 하지만 이혼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 내가 질질 끌어서 너 죽게 만들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알려드리죠. 당신 가족들의 불법 점거, 절도, 재물 손괴 사실 내가 다 기록해놨어요. 정말 법정까지 가면 누가 손해볼까요? 민주는 결국 초라하게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일부러 문을 한번 걷어차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가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 수속을 밟는 한편 아파트를 새로 인테리어했습니다. 더럽혀진 바닥재를 교체하고 오염된 벽을 새로 칠할 때마다 이 결혼이 남긴 상처를 지워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무언가 들었는지 때때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팀장님은 심지어 저를 따로 사무실로 불러 업무 조율이 필요한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괜찮아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디자인 영감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뜻밖에도 제 창작욕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경계, 바운더리를 주제로 한 디자인 시리즈를 시작했고 인간관계 속 공간과 거리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동시에 민준의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SNS에 저를 속물이고 시부모에게 불효한 며느리라고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인들을 통해 제가 성격이 강하고 포용력이 없다는 험담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익명 게시판에 제가 바람을 피우고 사기 결혼을 했다는 비방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이 헛소문들이 제 업무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는 반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저는 녹음 파일과 동영상 증거를 첨부한 상세한 설명 글을 정리하여 SNS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제 결혼은 어떻게 악몽이 되었나? 진실을 폭로한 그 장문의 글은 제 SNS를 폭발시켰습니다. 게시 후 2시간 만에 공유수가 1000건을 넘었고 댓글창은 지지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이건 현대판 시집살이네. 언니, 잘했어요. 저런 흡혈귀 같은 가족은 공개해야 해요. 여성의 권리 수호를 지지합니다. 혼전 재산은 신성불가침. 동시에 제 개인 메시지함도 폭주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여성들이 제게 자신들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가족의 경계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서연, 네가 뭔데 인터넷에 헛소문을 퍼뜨려. 당장 그 글 삭제해. 어떤 부분이 헛소문인데요? 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이 내 집을 불법으로 점거한 거요? 내 재물을 훔친 거요? 아니면 내 디자인 작품을 망가뜨린 거요? 난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넌 사생활 침해야.
널 고소할 거야. 민주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협박이더니 나중에는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이 어미가 잘못했다. 그 글 좀 내려다오. 친척, 친구들이 다 봤어. 이 늙은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경계를 멋대로 짓밟을 때 제 감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제 여론이 뒤집히니 체면을 차리겠다는 건가요? 놀랍게도 민준의 몇몇 친척들은 제게 몰래 연락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사과했고 어떤 이는 심지어 저를 지지했습니다. 박서방네가 정말 너무했어. 우리가 말렸는데도 아무도 듣질 않더라. 사흘째 되던 날, 제 글은 한 유명 인플루언서에 의해 공유되었습니다. 제목은 결혼 생활 속 감정적 가스라이팅과 경계 침해를 경계하라였고 더 넓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휴대폰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제 목적은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 변호사님은 민준이 마침내 조건 없이 이혼에 동의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 집안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민준의 회사 상사까지 그를 불러 면담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서명한 합의서입니다. 구청에 가서 수속만 밟으시면 됩니다. 장 변호사님이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혼 합의서를 보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3년의 연애, 몇 달의 결혼 생활은 결국 이렇게 추악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께서 사람을 통해 손해를 입힌 물품들은 배상하겠으니 그 글만 내려달라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물건들은 제가 성장을 위해 지불한 수업료라고 생각할게요. 구청에 가던 날 민주는 무척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순간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사과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난 가족과 너 사이에서 계속 도망치기만 했고 결국 너에게 상처를 줬어. 그 글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깨우쳐줬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지방지사로 발령 신청했어. 민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새로 시작하려고. 아이러니하게도 네가 나한테 경계를 세우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야.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우게 됐지만 구청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저는 일에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경계를 주제로 한 디자인 시안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팀장님은 그것을 회사의 올해 주력 시리즈로 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디자이너, 요즘 작품에 특별한 깊이가 생겼어. 팀장님이 평가했습니다. 고통이야말로 최고의 영감의 원천이죠. 저는 미소로 칭찬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변화는 디자인 스타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 태도 전체의 변화라는 것을요. 저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친밀한 관계는 경계와 상호 존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한 후 저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몇몇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축배를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앞으로 내 미래에는 너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모두가 환호하며 건배했고 제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전례 없는 편안함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은 악몽 같았지만 악몽은 결국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 씨 측에서 재산 손실액 총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 돈은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제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옥목걸이를 보석상에 맡겨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인께서 꼼꼼히 살핀 후 말씀하셨습니다. 끊어진 부분은 수리할 수 있지만 미세한 흔적은 남을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원래 삶의 일부인걸요. 보석상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봄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이슬란드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곳에는 빙하와 오로라, 그리고 광활하고 사람이 없는 황야가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죠.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점검했습니다. 벽에 새로 걸린 경계 시리즈 디자인 스케치 몇 점이 햇살 아래 반짝이며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문을 잠그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행은 약처럼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검은 모래 해변에 서서 북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파도와 같아서 아무리 애써 손에 쥐려 해도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차라리 손을 놓고 그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편이 낫다. 귀국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일에 복귀했습니다. 팀장님은 제 경계 시리즈를 국제시장에 선보였고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 국제 디자인 잡지에서는 저를 특별히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창작 영감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저는 그 실패한 결혼이 어떻게 저로 하여금 인간관계 속 경계와 존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저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유명해졌고 여러 강연과 세미나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디자인 철학을 공유했지만 점차 여성들이 결혼과 가정에서 겪는 자기 경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저는 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핵심 자아를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이 누구를 어떤 조건 하에서 당신의 삶으로 들일지 선택하게 해줍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부모님이 주선하신 선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세요. 이런 교류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가정과 결혼에서 경계 침해를 겪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지지 그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와 상의하자 그녀는 흥분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습니다. 정말 필요해. 이름은 경계의 정원 어때? 모든 여성이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가꿀 권리가 있다는 상징처럼 경계의 정원은 초기에 10여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친구나 친구의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매달 저희 집 거실에 모여 각자의 고민과 대처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했던 이 여성들이 점차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을 보며 저는 전례 없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디자인 총괄이사로 승진시켰고 연봉은 2배로 올랐습니다. 저는 저축액의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작은 오피스텔 2채를 사서 임대하기 시작했고 재테크와 투자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삶은 궤도에 오른 듯 보였지만 박씨 가족이 남긴 그림자는 때때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주말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두 종류의 간장 가격을 비교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려 피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여전히 그로 인해 긴장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수년간의 감정적 상처는 몇 달 만에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고 심호흡을 한 후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한 가닥의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구나. 어색한 침묵이 몇 초간 흘렀습니다. 결국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들었다. 잘 됐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예전 일은 미안했다. 그 간단한 사과는 갑작스러웠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다 지난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마트를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우연한 만남을 지연이에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넌 그렇게 쉽게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야. 그냥 과거의 원망이 내 현재를 차지하게 두지 않기로 한 거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한다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 내려놓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지연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 이서연이라면 이렇게 철학적인 말은 못했을 텐데 저는 웃었습니다. 고통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야.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말이지. 경계의 정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 모임은 저희 집 거실에서 정식 회의실로 옮겨갔고 회원도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언론이 이 독특한 여성 상조 조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꽃, 경계의 정원은 어떻게 여성의 자기 경계 재건을 돕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폭넓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저는 민준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직접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은 길었고 대략적인 내용은 그가 기사를 보았으며 제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과거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지방에서 일하며 가족과 거리를 두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가 나한테 가르쳐준 이 교훈을 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우게 됐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직접 사과하고 싶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 이메일을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고통이 때로는 가해자에게든 피해자에게든 예상치 못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제 집도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예전에 박씨 가족이 망가뜨렸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침실 하나를 작업실로 바꾸었고 다른 하나는 임대할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젊은 전문직 여성에게요. 첫 세입자는 이제 막 졸업한 그래픽 디자이너인 소영 씨였습니다. 집을 볼 때 그녀는 도시 야경이 보이는 그 작은 방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긴 정말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보호받는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그게 바로 경계의 의미예요. 모든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적합한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계약을 마친 후 소영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왜 이렇게 예쁜 집을 나눠서 임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도 사람과 같아요. 건강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저는 다시 침해당할까봐 이 집을 잠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꺼이 공유하는 거예요. 소영 씨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 굴곡진 여정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순진한 환상을 잃게 했지만 더 귀중한 자기인식과 힘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27살의 제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30살의 제가 뛰어들어와 젊은 저를 끌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빨리 가. 이건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젊은 제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난 그를 사랑해. 사랑이 너를 사라지게 해서는 안 돼. 30살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너를 성장시키지, 위축시키지 않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새벽빛이 희미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 기이한 꿈을 되새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내면 가장 깊은 곳의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타협하고 후퇴하게 만드는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일어나서 저는 이 꿈을 기록하여 경계의 정원 다음 모임의 공유 자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저는 문득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1주년, 슬픔도 분노도 없었고 그저 옅은 감회만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제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폐허 위에 서서 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딸, 오늘 아빠랑 엄마가 너랑 밥 먹고 싶다.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번엔 식당은 제가 고를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베란다로 나가 신선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도시의 윤곽이 아침 햇살 속에서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제 미래처럼 하루하루가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1년 반 후 경계의 정원은 첫 번째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컨퍼런스 홀을 빌렸고 거의 1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무대 아래 기대에 차거나 불안한 얼굴들을 보며 저는 연단에 서서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1년 전 저는 결혼 생활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경계의 정원의 성장을 축하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재탄생을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무대 아래 한 소녀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님,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용감하지 않았어요. 제 용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어서 저는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에 인내에서 마지막에 각성까지, 고통과 방황에서 자아를 되찾기까지의 과정을요. 강연이 끝난 후 한우아한 중년 여성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서연 씨, 저는 여성파워 매거진의 편집장입니다. 가정관계 속 건강한 경계에 대한 칼럼을 연재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놀라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전문 지식입니다. 편집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이런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제 삶은 또 다른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칼럼니스트로서의 삶이었습니다.